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40대 후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남편의 벌이가 시원치 않았어도 그럭저럭 저희 네 식구가 아무 탈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문제는 제가 나이가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회사에 가뭄바람이 일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1순위였어요. 능력, 그따위 다 필요 없는 거더라고요. 회사에 봉사하고 애사심, 그따위도 다 필요 없는 거였어요. 그저 나이가 많아 급여도 많이 오른 사람이 감원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젊은 직원들이 얼마나 신선하고 창의적이며 일도 잘하나요. 회사 내 역동적인 수요를 위해서는 어찌 보면 이익을 추구하는 회사의 합리적인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퇴사를 강요당하는 저로서는 배신감이 들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누구보다 회사 일을 우선으로 해서 내 일도 마다하고 맡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런 보람이 없었으니까요. 승진을 하고 난 뒤에 딱 2년 만에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몰아가더라고요. 모른 척하고 끝까지 퇴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래 직원의 눈총과 윗선의 무언의 압력을 견디면서 천덕꾸러기처럼 다닐 자신이 없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 몰입해서 일을 하느라 회사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은 없더라고요. 그때서야 후회를 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바보처럼 회사에 몸바쳐서 일을 했을까 하고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을 다 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저 사회를 너무 착하고 순수하게만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참 바보처럼 순진했던 거예요. 퇴사를 자의반 타의반 하게 되자 느낀 저의 이런 감정은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나 자신에 대한 분노와 더불어 이 사회의 불합리에도 화가 나서 며칠 몇 날을 잠을 못 이루기도 했습니다. 내가 회사에 바친 그 여력의 단 몇십 프로라도 퇴사 후에 내 자신을 위한 것에 투자를 했더라면 억울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회사에 충성하지도 않고 일은 못해도 요령껏 잘 살아남은 자들은 그런 저를 비웃었을 겁니다. 업무 실적 위태가리들에게 도둑을 당하고 그저 저는 노예처럼 일만 해주다가 버림받은 느낌이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승진 후에 살아남을 자들은 정해져 있었고 실제 업무보다 그런 뒷정치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제가 퇴사한다는 소식에 가족들 모두가 다들 반대했어요. 그중에 남편이 가장 많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자기 배가 부른 거 아니야? 승진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벌써 퇴사야. 남들은 악착같이 하루라도 잘 버텨보려고 난리인데 벌써 일을 그만두면 어디 식당이라도 나갈 참인가? 아직 고등학생인 아들과 딸도 불안해하는 눈치였어요. 왜 안 그러겠어요? 둘이 벌다 한 사람이 못 벌면 수입이 그만큼 확 줄어버리는데 좀 걱정이 되겠죠. 제가 오죽하면 회사를 그만뒀겠습니까? 그들만의 리그, 짜고 치는 코스터, 열심히 그들 손아귀에서 노는 저를 보며 비웃어대는 그들, 남자들의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술도 잘 마시고 음주가무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온전히 내세울 수가 있나요? 잘못하면 놀기 좋아하는 여자, 술 잘 마시는 여자, 잡기 능한 여자 이런 말들이 결코 좋은 뜻으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남자 직원들의 술자리에서 심심풀이 땅콩 신세가 되기 십상이었어요. 거기에서 쉬운 여자로 결론이 내어지면 술자리에서 쉽게 불려 다닐 테니까요. 대부분이 상사 남자이고 대부분의 직원이 남자가 대다수인 회사에서는 모든 것이 남자의 시선에 맞춰져 있거든요. 술을 잘 마셔도 안 되고 회식 자리에서 끝까지 남지 않고 함께 자리를 지키며 이상한 여자로 오인받기 쉬웠어요. 그런 식으로 여자는 그들만의 리그에서 자연적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더군요. 자기들끼리 정보를 주고받고 끝까지 술자리에 남아있는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다니니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 또한 과도기적인 시기라서 차츰 변해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내 딸이 회사에서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취업하라고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퇴사를 하면서 이런 복잡한 마음의 상처를 아무에게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말한다고 한들 저를 이해를 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애들한테 하겠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하겠습니까? 친구들도 직장생활을 저처럼 오래 했던 친구가 별로 없어서 할 사람도 없었어요. 남편의 누나인 형님도 준공무원인 회사에 다니다가 퇴사를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 형님이 저에게 그러더군요. 왜 그만뒀어? 애들도 아직 대학을 졸업도 하지도 않았는데 따로 할 일은 마련해 놓은 거야? 아니요. 이제 찾아야죠. 저도 그동안 고생해서 오래 다녔으니까 좀 쉬고도 싶고요. 그러자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있는 거야? 나도 얼마나 그만두고 쉬고 싶을 때가 많았는 줄 아는가? 내가 돈 쳐드는 내 새끼가 있기를 해. 하다못해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기를 하는가? 그런데도 꼭 참고 잘 다녔었네. 조금만 더 참고 다닐 것이지. 애들도 둘씩이나 있는 사람이 어쩌려고 그래. 또 잔소리가 시작된다 싶어서 저도 한마디 했어요. 형님이야 믿는 구석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셨겠죠. 남편이 있기를 해요. 부모님이 살아 계시기를 해요. 저는 숭아빠가 있잖아요. 숭아빠가 돈을 벌고 있는데 제가 좀 놀면 뭐 어때서 그래요? 남들은 남자가 벌어준 돈으로 잘만 살던데요. 그러자 제게 사형질을 불리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자네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그렇게 신간이 편한 여자들하고 자네하고는 같나? 내 동생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지 생각 안 해봤어? 그동안 저 때문에 편히 살았으니까 이젠 혼자서 힘들게 산다 한들 억울할 것도 없네요. 자네는 그게 잘못됐어. 어떻게 윗사람이 하는 말에 하나도 안 지고 말 대답이야? 형님,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면서 윗사람이란 말은 거슬리네요. 뭐야? 내가 승우아빠의 누나이니까 자네한테는 윗사람이 아닌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건가? 매번 이런 식이었는데 변하지를 않았어요. 형님, 윗사람이란 말과 말대꾸한다는 말은 정말 지겹네요. 이젠 좀 레파토리 좀 바꿔보실 의향은 없어요? 남이 보면 형님이 시어머니인 줄 알겠어요. 그러자 더욱더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그럼 내가 시어머니나 다름이 없지. 옳기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문제. 그럴 때마다 저는 핑계를 대며 전화를 끊어버리곤 했습니다. 대화를 계속해봤자 제 정신 건강만 나빠질 뿐이었으니까요. 형님은 40대 중반쯤에 이혼을 했습니다. 겉으로 말하는 이혼 사유는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꼭 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았지만 그 이후로 이혼을 당하고 출구 혼자서 살아왔었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제 아들과 딸을 자기 자식이냐 했습니다. 키우면서 사사건건 간섭이랑 간섭은 다 하려고 하더라고요. 제 아이들을 힘들게 키울 때 힘 하나도 안 써줬으면서 말로만 조지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카 사랑이려니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다가 영 아니더라고요. 형님이 이혼하게 된 배경도 제 애들을 자기 애들처럼 키우려고 한 것도 한몫했습니다. 갓난아이를 입양해서 키우자고 이혼했던 형님 남편이 그렇게도 원했건만 형님이 결석고 반대를 했어요.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애를 내가 뭐가 좋다고 돈 들여 힘들어가며 키워. 조카들이 떡하니 있는데 내 조카가 내 자식이야. 형님은 자식을 못 낳는 불임에도 별로 괴로워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아휴, 힘들게는 왜 낳아서 키워. 올케가 조카를 낳아서 키워주며 내가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여기면 난 힘도 하나도 안 들이고 자식이 생겨서 좋고 얼마나 좋아. 자식을 짐덩어리로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저 노후에 외롭지 않게 챙겨줄 그런 자식만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어렸을 적부터 사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나 장난감을 하나씩 사주면서 늘 그랬어요. 이거 고모가 사준 거야. 고모가 나중에 늙으면 모른 체 하면 안 된다. 알았지? 늘 아이들 생일 때마다 또는 형님이 심심할 때마다 불러서 마음대로 데리고 다니려고 했었죠. 늘 우리 애들한테는 더없이 다정하고 돈도 잘 쓰는 고모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고등학생인 두 애들에게도 아직까지도 톡을 주고받으며 저희 부부가 풍족히 용돈을 주지 못한 것을 알면서 돈으로 욕을 하곤 한답니다. 어버이날에 자기한테 카네이션을 꽂아주지 않으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 꼭 어버이날에 형님한테도 고모이면서도 어버이날 기념 선물을 해왔어요. 형님의 생일과 어버이날은 어김없이 챙기도록 훈련과 세뇌를 시켰고 저는 남편도 자식이 없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아이들도 혼자 사는 고모를 배려를 많이 해준 편이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선을 넘는 것이었어요. 우리 애들은 형님한테는 조카일 뿐이고 저와 남편은 엄연한 부모였고
형님은 우리 애들한테는 고모일 뿐이었는데 자꾸 우리 애들한테서 그 이상을 바랬습니다. 그건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라 제가 한 번씩 선을 쫙 긋곤 했어요. 그 일로 저에게 무척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형님은 우리 애들과 저와의 사이를 질투했어요. 어떻게 하면 저와 애들 사이를 갈라놓을까 하고 궁리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우리 애들을 자기 자식이 되는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요새 애들이 엄청 영악합니다. 처음에는 멋모르고 고모 말에 휩쓸리다가도 결국엔 다 눈치를 까고 행동해요. 애들도 대급박이 커질수록 형님 함부로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저에 대한 미움은 한층 더 컸던 것 같았어요.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고 딸이 중학교 2학년일 때였어요. 요새 애들이 방학 때라도 편하게 쉴 형편은 못 되잖아요. 학원이다 뭐다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애들이 일주일 동안의 방학 기간에 아무 스케줄이 없는 것을 미리 알고서 제 허락도 없이 펜션에 예약하고 우리 애들 데리고 놀러 갈 생각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 우리 애들을 위해서 따로 회사 리조트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말이죠. 그래서 애들이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도 기어이 데리러 왔습니다.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의사 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애들하고 가기로 약속했어. 올케가 뭔데 못 가게 하는 거야? 애들하고 약속하면 뭐예요? 저한테 미리 허락을 받으셨어야죠. 애들이야 고모가 가자고 하면 싫다고 하겠어요. 왜 형님 항상 저만 모르게 애들과 약속을 해요? 그러자 오히려 화를 내면서 저에게 되돌았습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건가? 왜 사사건건 내가 내 조카랑 시간을 보내겠다는데 방해하는 거야? 그렇게 내 앞에서 유세를 떨고 싶어서 그러나? 형님의 조카이기 이전에 저는 애들 엄마예요. 미리 저에게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저도 회사 리조트 예약 일정을 조정했을 것 아니에요. 형님이야말로 왜 그러세요? 제가 그렇게 알아듣게 말해도 왜 맨날 저 모르게 애들과 무작정 지키지도 못할 약속인 하고 마치 제가 못하게 해서 그런 것처럼 나쁜 사람을 만들고 그래요. 그날도 제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짐을 싸서 저희 아파트 앞까지 쫓아와서 애들에게 나오라고 전화질을 다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애들이 못 간다고 미리 말을 했는데 나가겠어요. 애들도 스트레스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자 열불이 났는지 지폐 한 뭉치를 들고 쫓아왔더라고요. 너희들 네 엄마한테 이만한 용돈을 받아본 적이 있니? 고모는 너희들한테 30만 원 용돈을 줄 수 있어. 지금 고모랑 함께 놀러가면 이 돈을 다 줄게. 네 엄마 말은 오늘 같은 날은 안 들어도 좋아. 고모가 괜찮다고 하면 괜찮은 거야. 어때? 형님은 그런 미친 짓을 제 앞에서 버젓이 해버리는데 스스로 폭탄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인 줄도 모르고 우리 애들이 제 말을 잘 듣고 그렇게 잘 대준 고모 말은 듣지 않는 것에 헷가닥해서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애들도 그만한 나이이면 사리 분별을 할 줄 아는 나이인데 그때부터 고모라면 칠색하더라고요. 감히 내 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돈답을 휘두르며 저런 천박한 짓을 하는지 미친 여자이면 틀림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형님이 사랑받지 않아 보여서 그랬어요. 형님, 애들 마음을 돈으로 사보시겠다? 당장에 꺼져요. 우리 애들이 당신 손아귀에 놀아날 줄 알았어요. 다시는 고모랍시고 우리 애들한테 연락하거나 찾아오거나 하기만 해봐요. 내가 다리 몽댕이를 분질러 버릴 테니까. 내 참 추잡스러워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내 애들 앞에서 뭐하는 짓인지 빨리 꺼져요. 그때도 내 말을 무시하고 오기를 부려가며 켜이 우리 애들을 끄집고 가려고 했지만 오히려 애들 앞에서 추태만 보이고 제게 애들과 절대 연락하지 말라는 말만 들었으니 약이 올라 죽으려고 했습니다. 오기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애들도 고모랑 함부로 연락을 하다가는 머리꼴치 아프게 되겠다는 것을 아는 눈치였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애들한테 그랬었어요. 너희들 고모가 너희들 아끼고 사랑한 것은 맞지만 아직은 내가 너희들 엄마야. 너희들이 성인이 된 다음에야 어떻게 지내든 상관하지 않겠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로 내 허락 없이 고모랑 놀러 간다거나 비밀리에 헛수작은 하지 마라. 그리고 고모는 고모야. 네 부모가 아니니까 어버이날에 챙길 생각하지 마. 그동안 형님이 조카인 내 아이들에게 선물 공사와 돈 공사를 끊임없이 해온 탓에 애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불편해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형님이 저를 무시하고 우리 애들을 자기 마음대로 보란 듯이
휘두를 수 있다고 자신했던 것 같은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요. 그때부터 우리 애들도 형님을 철저히 멀리하고 용돈이나 선물도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형님이 남편한테 그러더래요. 조카라도 다 필요 없더라. 내가 네 애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신발이나 옷들도 잘 사주고 용돈도 얼마나 잘 줬어. 그런데 그런 고모한테 자기 엄마 말만 듣고 내 말은 쌩까도 되는 거냐? 어디 자식 없는 사람은 서러워서 살겠냐? 그래서 남편이 별것도 아니라면서 껄껄껄 웃으면서 그랬다네요. 그러니까 누나가 웃기다는 거야. 엄마와 고모가 같아. 그리고 자식한테는 뭘 주면서 바라지는 않아. 누나는 조카니까 주면서 바라니까 마음이 다치는 거야. 뭘 당연한 걸 가지고 그래? 그거 조금 가지고 우리 애들이 싸게 넘어오겠어? 욕심만 가득 차고 질투심으로 똘똘 묻힌 형님이 우리 애들한테는 독이 되는 인간이었어요. 그런 형님을 우리 애들이 의도적으로 멀리하게 되자 서럽다고 하면서 한참 동안이나 남편을 붙잡고 난리를 치더니 갑자기 재혼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나이는 형님보다 10살이나 많은 노인네 같은 사람이었어요. 형님은 그래도 아이를 낳은 적도 없는 사람이라서 꾸준히 수영과 요가를 하면서 몸매 관리를 해온 터라서 젊어 보였는데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돈이 최고라면서 부동산을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식들도 다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형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결혼하자고 덤볐다고 하더라고요. 어디까지나 형님이 직접 한 말이니 반틈은 흘러들어야겠죠. 수라의 자식들은 4명이나 되었는데 다들 쌍수 들고 반긴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나이 드신 아버지를 옆에서 봉양해줄 여자가 있으면 얼마나 자식 입장에서 든든하겠습니까. 형님은 그분이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돈 보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네요. 드디어 형님이 재혼을 하게 되고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남편에게 회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이 살고 있는 신혼집이 총 3층 집인데 너무 커서 무섭고 외롭다면서 2층에 들어와서 함께 살자고 했다네요. 마침 남편이 저도 모르게 주식해서 돈도 많이 잃은 상태였고 지금 살던 집을 팔아서 또다시 투자금으로 쓸 요량으로 형님에게 그러겠다고 해버렸어요. 저와 의논하지도 않은 채 형님의 신혼집 2층으로 이사갈 생각에 좋아 죽고 못 살더라고요. 잘됐지 뭐야. 매형도 우리와 함께 살면 적적하지 않아서 좋겠다면서 흔쾌히 승낙했어. 우리야 좋은 거 아니야?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그 넓은 집에서 살게 되었으니 말이야. 그리고 누나가 그러는데 그 집을 나중에 누나한테 주겠다고 했대. 그 집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대충 주변 시세만 봐도 5개야. 대박 아니냐?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그 집이 좋으면 혼자 가서 살아. 내가 미쳤다고 그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 할 일이 있니? 너나 가서 살아. 그랬더니 남편이 난리를 쳤어요. 너 뭐 잘못 먹었냐? 왜 누나 말이라면 다 싫다고 하는 거야? 누나가 우리한테 해롭게 한 적이 있어?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많은 형님이 손해볼 제안을 했겠니? 당신이야 뭐 형님한테 이렇게 저렇게 받은 게 많아서 형님 말대로 하고 싶을 테지만 난 아니다. 넌 참 이상하더라. 우리 누나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야? 왜 우리나라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야. 남편은 속도 없이 형님의 신혼집에 공짜로 들어가 살 욕심에 벌써 형님의 속셈에 넘어갔더라고요. 우리가 들어가 살면 나나 애들 앞에서 많은 행사를 하면서 온갖 유세는 다 떨고 다닐 텐데 너는 괜찮아? 미쳤어. 우리 누나가 그럴 사람이 아니야. 너는 꼭 우리 누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냐. 두고 봐. 내가 퇴사도 했겠다. 잘됐다 싶은 거지. 나를 종년처럼 부려먹고 우리 애들을 자기 손아귀에 치고 이리저리 휘두르고 싶고 자기 영역 안에서 군림하려고 할 텐데 너는 그 꼴을 보고 살겠다는 거야. 그래도 끝까지 남편은 형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면서 저를 나쁘게 몰아쳤습니다. 저는 죽으면 죽고 말지 형님의 신혼집에 들어가 얹혀서 살 생각은 추워도 없었어요. 서로 감정이 좋지도 않은 상태인데 들어가서 매일 얼굴 보고 산다는 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닐 테니까요. 제가 적극 반대한 탓에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공동명인 아파트를 팔지 못하고 있던 남편이 형님 집에 하루라도 못 들어가 안달이 날 판이었어요.
어느 날 모르는 아주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창동의 여휘숙 씨 집에서 팔출부를 하는 사람인데요. 네, 그런데요? 제가 지금은 그 집에서 일은 그만뒀는데요. 곧 이사를 오신다기에 전화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했어요. 네, 무슨 일인데요? 제가 그 집을 나오면서 하도 그 사모님한테 말도 못하게 당하고 나와서요. 저도 열불이 나서 전화를 드린 거예요. 네. 일단 제가 녹음 파일 하나 보낼 테니까 들어보시고 전화 주세요. 라고 하면서 녹음 파일 하나 보내왔습니다. 거기는 형님이 친구랑 통화하는 내용인데 어찌나 목소리도 크게 떠들어댔는지 선명히 녹음이 되어 있었어요. 아이고 미영아, 네 덕분에 내가 요즘 살만 났다. 내 동생이 2층에 들어와 살라고 하니까 좋아 죽더라. 돈에 요새 좀 쪼달리거든. 내가 돈밖에 없는데 돈으로라도 내 조카들을 그 썩을 것한테서 빼앗아야 하지 않겠냐? 허허, 두고 봐라. 내 발밑에 두고 밟아줄 테니까. 초반부터가 기가 막힌 말들 뿐이었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들어봤습니다. 미영아, 내가 네 말대로 흥분하지 않고 최대한 평정심 잃지 않고 끝까지 가보려고 한다. 내 조카들이 돈도 없는 자기 엄마 아빠들보다 돈 많은 나를 더 좋아하지 않겠니? 그리고 우리 올케는 내 파출부 아줌마나 도우미로 만들어야지. 아니지, 몸종이라고 해야 하나? 허허. 그 긴 통화 속에서 형님의 검은 속셈을 다 엿볼 수 있었어요. 참 가증스러운 인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해온 도우미 아줌마들을 다 내쫓고 저에게 그 일을 시킨다는 말이었어요. 공짜로 들어와 사는 주제에 그런 거라도 시키면 할 거라면서요. 그리고 듣다 보니 뜻밖의 사실도 알게 되었어요. 늙은이랑 사는 게 괜찮냐고 했니? 괜찮기는 뭐가 괜찮겠냐? 그냥 돈이 많으니까 봐줄만 하는 거지. 나 이래봬도 비누 꽤 좋은 편이다. 내가 회사에서 왜 안 잘리고 잘 버틴 줄이나 아니? 내가 그 새끼들 비유 맞추려고 2차, 3차 끝까지 가뒀잖아. 그래서 이혼을 당했지만 어쩌겠냐? 나도 취해서 어쩌다 보니 우리 팀장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되어버렸는데 그걸 글쎄 눈치를 펼칠 게 뭐야. 그래서 이혼해버렸지. 남들은 몰라. 내가 자식이 없어서 이혼을 당한 줄 알아. 그리고 또 어마어마한 말을 하더라고요. 남편이 한 5년 살다가 조용히 가지면 참 고맙겠다. 요새는 내가 일부러 혈관이라도 터져서 죽으라고 버터를 잔뜩한 요리를 먹이고 있다. 고기도 기름기 있는 부분만 골라 먹이고 있어. 그래도 안 죽으면 그때는 수면제라도 먹일까? 방법이야 많겠지. 하여간 그래도 이 노인네가 내 복덩이야. 안 그러냐? 형님 집에서 일하던 그 도우미 아줌마가 어찌나 형님한테서 억울한 일을 많이 겪다가 보니 녹음을 해서 증거를 수집하다가 걸려들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 녹음 파일을 들고 형님의 새신랑한테로 가서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들려주지 않았어요. 역시나 형님의 새신랑은 저희가 2층에 이사와 사는 것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야밤에 누가 벨을 눌러서 나가봤더니 형님이었어요. 완전히 고지몰골로 슬리퍼만 신은 채 옷 모양이 흡사 급히 도망쳐 나온 것처럼 보였는데 옷도 허름하더라고요. 어머 형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옳게 나 좀 하룻밤만 재워줘. 일단 들어오세요. 라고 하고 다른 방에 들어가서 형님의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곧바로 건장한 청년 2명과 함께 형님의 새신랑이 나타나자 형님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나 저 노인들랑 살기 싫어. 하루 종일 일만 시키고 밥도 잘 안 주고 감시를 해. 내 손 좀 봐라. 라고 하면서 부러터진 손을 보여줬어요. 그러자 아주버님이 그러셨습니다. 정신이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없을 때는 사람을 일부러 붙여놨어요. 내가 자존심이 강해서 웬만하면 나빠지지 않기를 바랬는데 이젠 정신감정을 받아봐야 할 것 같아. 내가 잘 아는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데리고 갈 생각이에요. 그 말에 형님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아주버님한테 싹싹 빌었습니다. 나 정신병원에 쳐넣으려고 그런 거 다 알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냥 이혼만 해줘. 부탁이야. 이 밤중에 이게 무슨 짓이야. 이게 온전한 정신이라고 누가 믿겠어. 그냥 집에 가자. 내가 정신병을 고쳐줄게. 그러자 형님이 저에게 달려와서 저를 붙잡고 그랬어요. 올케, 나 좀 살려줘. 그래도 올케 말은 다 고지고대로 들을 거 아니야. 나 정신병자가 아니라고. 저 남자가 나를 하루 종일만 시켜먹고 집에서 부린 아줌마들도 나를 함부로 해. 이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 애들도 자기 거라며 빼앗겠다고 하시더니 무슨 헛소리를 또 하세요. 뭐? 형님, 아주버님 말씀대로 하세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면 금방 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주버님과 함께했던 장정 2명에게 이끌려서 강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던 남편이 제게 그랬어요. 누나가 갑자기 왜 저러지? 이상하네. 뭐 하는 거 있어? 당신이 알지 내가 뭘 알겠어? 갸우뚱거리며 이상하다고 하더니 그러더라고요. 정말 누나가 정신 이상하긴 한가 보다. 통 전화도 없고 말이야. 완전히 딴 사람이 돼버렸어. 저는 그저 피식 웃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을 제게 보내준 그 도우미 아줌마가 다시 형님 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그 아줌마의 감독하에 형님이 그 집의 모든 일을 다 하고 있는 것을요. 이를테면 형님은 그 집의 만나님이 아니라 파철부로 취집한 꼴이었어요. 아주버님이 형님의 검은 속셈을 알고 난 뒤에 그냥 뒀겠습니까? 눈을 뜨고 잠이 드는 시간까지 집안일을 모두 시키도록 명령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자기가 해고한 아줌마의 감독하에 말입니다.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나마 목숨이 붙어있으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나쁜 인간한테는 동정심 따위는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버님은 저에게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저는 깜빡 속았지 뭡니까. 하마터면 제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인생이 나락으로 빠질 뻔했는데 저를 구제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애들 대학 등록금을 다 대주겠다고 했는데 거절했습니다. 형님은 그 뒤로 볼 일이 없었어요. 잘 사는지 연락도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조카들을 자기 자식인 양 맨날 연락을 하더니 연락도 없네요. 그럴 새가 있겠나요. 그 큰 집에 있는 정원님의 화장실 청소하며 잔디 깎는 거며 할 일이 태산인데요. 그러게 누가 선을 넘으라고 했나요? 자기가 당할 줄은 모르고 불나방처럼 달려들다니 큰 교훈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